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정말 중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전병서 소장님과 앞으로 꾸준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약속해 주신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2025년 지금의 경제 발전 속도로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의 GDP 한 90% 정도는 분명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다들 이제 컨센서스 생각이 이제 모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상황이 온다면 2025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2025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게 80%를 추월했다고 하는 순간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90%를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하고 어떤 협력이나 동맹의 의미보다도 중국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냐에 거기에다가 머리를 싸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 어떻게 보면 포위를 통한 미국이 중국 고립시키기에 아주 이제 치명적인 이 어떻게 보면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에요. 돈이 되면 적하고도 손잡는 거고, 돈 안 되면 동지하고도 이제 갈라서는 것이 국가의 이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자고 했을 때 문제는 지금 무역이나 제조에서 중국이 제일 큰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 등을 졌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90%를 커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동맹의 배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을 포기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어야 그 동맹은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다 밖으로 나갔고, 네. 그리고 중요한 제조 설비는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리스트럭처링 하려고 하면은 뭐 40년 동안 해외로 보낸 기업을 다시 리쇼어링 하는데 그 10년 만에 못 하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의 시간 내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동맹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서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 미중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향후 한 5년 동안은 미국, 중국은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싸움이 될지 아니면 수면 아래에서 어떤 움직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저희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가 있으면 나라의 군대여야 되는데 당의 군대인 거예요. 뭐든지 당이 제일 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 공산당이어서 그런가?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좀 재밌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당정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이 당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황제와 같은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황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이 이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군사력과 경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자산은 국유 거죠. 국가를 통치하는 게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력을 쥐고 있고,
군사력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힘이 있으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군대 자체도 당이 갖게 되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국 공산당을 위한 당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우리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건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파티 스테이트라고 하는 당정 국가라는 그 전제를 이해하기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구조로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계속 중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안 되고 모순 덩어리인 것 같고 이런데 그냥 중국은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직까지 여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와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하는 나라가 분명히 다르듯이 그냥 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통계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무슨 통계 발표하면 못 믿어.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와 저 많은 인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두 자리, 한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중국의 통계는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100%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믿자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 중국의 GDP 통계가 가장 들쑥날쑥하다, 버블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 중국의 이제 인사제도가 지방성의 이제 당석이나 성장에 이 승진의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것이 GDP 성장률을 얼마를 올렸냐예요. 그걸로 이제 뭐 3, 40년간 인사고과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승진의 최우선 순위였으니까 자기가 있을 때 동안 돈 빌려가지고 왕창 투자를 해버리면 GDP는 올라가죠. 그게 공장이 잘 돌아가 안 돌아가는 관계없고 상관없이.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은 그보다 더 빌려서 또 지르고 또 지르가다 보니까 중국의 고질적인 공급강이 나와요.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뭐를 했냐 그러면 인사고과 기준을 바꾸겠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가 그 40년 된 영웅을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 영웅의 이름은 GDP다.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요. GDP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채예요. 세 번째가 환경이에요. 그래서 GDP를 올려서 1점을 받는 것은 좋은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그걸 투자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마이너스 1점. 근데 이게 GDP를 올리려고 그럴 때 지방 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려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것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환경 파괴하고 부채는 무조건 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승진이 아니라 이것이 탈락을 하게 되죠. 네. 그 시스템을 바꾸면서 중국의 통계가 굉장히 버블이 없어지게 돼요. 시진핑 1기 정부하고 2기 정부하고 GDP 목표도 거의 목표하고 실제가 일치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완전히 엉터리로 계속적으로 분식 결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중국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 엉터리 자료로 국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엄청난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 중에서 최고위가 이덕수 장관이라고 리더쉐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계청 장관을 했었어요. 그때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통계를 속이면 사형시키겠다. 통계법을 바꿔서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클린해졌고 정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 통계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통계 기준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통계는 이제 뭐 다 믿을 수는 없고 대신 중국 통계는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절대 수치에 맞고 틀리자보다는 트렌드를 보면 거기서 얼마만큼 오차가 줄었냐 늘었냐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코로나19 문제는 이것도 이제 중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살아보고 일해본 사람은 그게 왜 숫자가 정확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 사장님 같은 경우에 건 사장님의 핸드폰의 정보를 이걸 국가나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범죄행위가 있을 때 영장을 갖고 왔을 때만 볼 수가 있는데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핸드폰한테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못 보여줍니다. 거기서 GPS 측정을 해보면 어디 갔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나오죠. 근데 네. 중국이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28일 만에 이걸 안정화를 시켰냐 그러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발생한 날 이게 도시를 봉사하겠다는 소문이 샜어요. 뉴스가. 다 도망가 버렸나요? 그래서 500만 명이 고속버스, 뭐 이게 자기 차, 심지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 전국으로 도망갔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500만이 전국으로 갔으면 쑥대밭이 되죠. 예. 근데 이게 28일 만에 완전히 스톱이 됐다고. 이유는 뭘까요? 핸드폰을 국가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핸드폰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걸 함부로 볼 수가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차이나 모바일 서버에 들어가서 정보가 다 보죠. 그렇게 되면 우한에서 그 핸드폰의 기주국 조사를 하면 지금 우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500만 개의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다 뜹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GPS 정보 다 뜨잖아요. 어디에 가 있더라도 바로 잡아다가 격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산주의 이게 방역을 최단시간에 하게 된 비결이에요. 중국의 통계는 시진핑 일기,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랑 지금의 통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부분을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이라는 이게 문명의 이기인지 문명의 구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뭐 그걸 원하는 걸 알고 그러는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어떤 반도체 회사가 망했다. 뭐 20몇 조를 해서 뭐 명태로 다 나가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은 반도체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더 고급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광 장비나 이런 게 없으면 못 따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서는 가장 유명한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과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중국 반도체 굴기 자체는 엉터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중국의 민영기업이 부도나고 공장 문 닫고 예를 들면 칭화유니그룹이 이게 부도가 났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민영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 주도의 이 굴기가 되는데 중국이 이제 1기 반도체 펀드, 2기 반도체 펀드를 통해서 거의 50조 원 가까운 돈을 펀딩을 해서 이걸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상은 1기, 2기 반도체 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반도체 굴기의 대상 회사예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뭐 우한에 있는 우한홍심이라는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는 그 회사는 투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에요. 개인들 사기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폰지 사기를 한 그런 회사고, 그래서 그건 완전 엉터리다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국산화나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정부가 밀어준 회사가 칭화윤이에요. 그래서 칭화윤이가 부도났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칭화윤이의 자회사 중에서 즉왕국번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자광국미라는 두 개의 회사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 것을 그걸 못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홀딩 컴퍼니가 부도난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났으면 그 두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가 돼야죠. 근데 지금도 그 두 개 회사는 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국유기업은 부도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왜 회사채가 부도났냐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많이 부도났다, 그래서 중국이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이게 국유기업이 한계가 있으면, 진짜 국유기업은 중국에 96개인가 하는 국유기업 그룹이 있고, 그 그룹 한 개가 우리 삼성그룹만큼 커요. 계열사가 60개, 100개씩 되는, 그게 이제 국유기업인데, 그 60개 기업들 중에서 한 개 기업의 그 자회사나 관련되는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럼 국유기업이 부도나면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부도내는 이유는 경고예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해주면 다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성 차원에서 이것을 부도를 내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도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문제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브로킹하고 있는 그 반도체 자체는 실리콘 반도체 중에서 10나노 이하만 브로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SMIC라는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또는 이제 그 ASML로부터 그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4나노 장비 그것은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나노 이하 쪽에서 지금 브로킹을 받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안 할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친 듯이 밤새워서 국산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미국이 끝까지 이게 반도체를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국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국산화는 지금 미국이 하지 않는 기술에서 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가 규소예요. 모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리콘 기술에서는 미국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 외에 다른 소재가 다른 게 이제 SiC라 실리콘 카바이드나 GaN이라 갈륨 나이트라이드 요런 웨이퍼에는 미국이 아직 세계적인 경쟁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요건 어디에 쓰이냐면 통신, 전기차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이 실리콘이 아니고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차세대 반도체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이것은 그 레거시 기술, 그러니까 한 단계 지난 걸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이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브로킹을 해가지고 하면 중국은 이제 망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엉터리인 것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게 폭락을 할 위험이 있어요. 반도체 소비 국가죠, 중국이.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전부 중국에서 박스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면 애플이 매출액이 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신용 칩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바로 퀄컴이라는 회사인데 퀄컴은 매출액의 80%를 중국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그걸 스톱시키는 순간에 퀄컴은 매출액이 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동맹을 하기는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 브로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못하게끔 미국이 막는 것이고 이게 둘 다가 이미 얽혀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브로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은 근근히 살아가긴 하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미친 듯이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 브로킹 해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반도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러나 5년이 되거나 7년이 되거나 10년이 됐을 때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국산화를 이루는 순간에 그건 한국한테 치명적인 악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자초는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우리 정세에 맞게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국가가 진행하는 것이고 반도체 굴기 대상 기업은 국가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부도나거나 회사가 망한 회사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해 보시거나 뉴스로 보던 뭐 유튜브로 보던 아니면 뭐 또 유명하다는 뭐요 중국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블로그에 쓴 글이든 아마 많은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늘도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로 이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전병소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